철도노조가 KTX 수서행 투입과 4조 2교대 도입 등을 요구하며 오늘 오전 9시부터 나흘 동안의 한시적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기간 수도권 전철은 평소의 75% 수준으로, KTX 열차는 68% 수준으로 감축 운영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사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수원 지역에 있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 7살 조은결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한 속도는 준수했고 반성도 하고 있지만 3년 동안 같은 구역을 운행했던 만큼 어린이 통행을 고려해서 일시정지의 중요성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장난을 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한 건 부당한 간섭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유인촌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논란이 없도록 잘 정리하겠다고 했고, 김행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의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파업으로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 편이 줄어들고 화물열차도 운행이 대폭 감소해서 물류 차질이 빚어질 걸로 우려됩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까지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권 기자 있는 곳에서 출정식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이 진행 중인데요. 나흘간의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조합원 5천여 명이 모여 KTX 수서행 도입과 철도 민영화 중단, 그리고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총파업으로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편 등은 단축돼 운행 중입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인데요. 이번 파업으로 수도권 전철은 평상시보다 75%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고 KTX 열차편은 68%로 더 감축됩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각각 58%와 63% 수준으로 단축 운행됩니다. 열차 이용객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 knew it from yesterday, and my friend texted me that she saw the news on the neighbor news. Yeah, so I knew the instruction. And it's not canceled yet, but they are not sure if it will be canceled. 특히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평시에 27%에 그쳐 물류 운송에서 차질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전 경력이 있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소의 80-90% 수준으로 운행률을 끌어올리는 등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의 승차권 41만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액 반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철도 노조가 요구하는 KTX 수서행 열차 도입,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네, 현재 SR이 운영하는 수서 고속철도는 이달 들어 전라와 동해선 등 노선은 늘리고 경부선 운행은 줄였는데요. 철도노조는 경부선 노선이 줄어들면서 부산 시민을 포함해 이용객 불편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KTX 열차를 투입해서 국민 편익은 늘리고 또한 코레일의 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수서역을 기반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으로 기반으로 하는 KTX를 분리 운영하는 건 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나서려는 발판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코레일 사측은 수서행 KTX 운행은 정부의 경쟁체제 유지 정책에 달린 문제라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국토교통부도 철도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적 없다며 노조가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에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거라 예고했는데요. 이번 1차 총파업은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코레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열차가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앞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이번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해서 코레일 사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문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극한 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로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철도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장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수생 KTX 운행 요구와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모든 직원들이 소중한 일터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레일 사장으로서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살 조은결 군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형량이 적다며 오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1심 재판부 판단 전해주시죠. 네, 고 조은결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던 버스기사 최모 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길을 건너던 고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최 씨가 신호를 지키고 잠시 멈추기만 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면서 7살 어린이가 꿈을 펼치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힘들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술을 마신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는 적지만 비슷한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일어난 스쿨존 사망사고 5건 가운데 단 한 건에서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고 조은결 군의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오열했습니다.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최진과 만나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최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보도를 한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와 마포구 JTBC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 사무공간에 한정됐고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 50분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고 검찰은 2시간 20분 만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라며 정권과 정치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 사건의 수사 자료를 받고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은 전 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과 범행을 공모하고 성남시 CCTV 공사와 관련해 업체 측 브로커에게 뒷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거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살림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모초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15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말하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임명이 된다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일보다 아마 그 전에 했던 일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국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복지 또는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전부 새롭게 이 정부에 맞게 아마 그렇게 한번 다시 잘 가듬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대립적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불행한 일이잖아요.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문제도 만약 또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때까지 소임을 다하며 극적으로 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20년 친분설은 70년대 학번인 자신과 70년대에 태어난 김 여사 사이에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명백한 가짜 뉴스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존속 기간 동안 철저하게 다시 재정비하고 또 이것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어떤 자기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치적 모든 공세를 막아낼 예정입니다. 분명하게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숨김없이 소상히 설명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을 하루 늦게 전했지만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초청하고 푸틴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적 교류와 협력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는 10월에는 양국 외무장관 회동이 예정돼 있다면서 정상들이 이에 대해 지시했고 회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무기 거래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언론 간담회에서 양측이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북러 연합훈련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규모나 연합 가능성 등을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연합훈련이 열렸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계획되어 있는지 질문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장소가 우주기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위성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면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하면서 두 나라의 거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김정은과 푸틴 간 회담 결과를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걸 누구도 도와선 안 된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합의도 중대한 우려라며 거래가 이뤄질 경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 obviously have concerns about any burgeoning defens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y arrangement that would improve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certainly would be of significant concern to us. 국무부는 김정은과 푸틴이 인공위성 등 군사 협력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 무기 개발에 보탬이 되는 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 발사 기술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호환되는 만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Increased cooperation and probably military transfers. As we've said for some time, we have reason to believe they were going to discuss military transfers. That is quite troubling and would potentially b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블링컨 국무장관도 팟캐스트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이전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이란 같은 나라에 의존하는 건 그만큼 미국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반격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right now it's looking primarily to North Korea and to Iran. On one level, that's kind of a Star Wars bar scene of countries. So I think it does speak to Russia's desperation.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할 경우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르고 더욱 고립될 거라며 다른 나라와 공조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중부는 비가 그쳤지만 남부와 동해안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가을 장마라고 합니다. 일요일까지는 내륙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이 일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가을 장마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지만 남부와 동해안에는 여전히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동서로 긴 정체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남부지방에 자리 잡은 이 정체전선이 내일부터는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토요일인 모레는 중부로 강수대가 이동하겠는데요.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아침 기온이 18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강원 영동과 남해안입니다. 강원 영동은 북쪽 고기압에 의한 동풍의 영향으로 남해안은 남쪽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20mm 이상, 호남 해안에 100mm 이상, 충청과 영남에도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내일부터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걸로 보입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위험이 커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가 폭언에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다른 승객들은 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말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 할머니 한 명이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전거 여러 대를 지니고 안전모 등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 중장년층 동호 회원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할머니에게 심한 욕설까지 쏟아내며 위협합니다. 그냥 가만히 가면 되지 말고. 이들이 할머니를 위협한 건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승객들은 입에 담기 힘든 살해 협박도 나오면서 놀란 할머니가 발작 증세까지 보였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열차 내 자전거 칸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고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선 안 됩니다. 지하철 내 안내 문구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은 칸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A씨는 보다 못해 인터넷으로 역번호를 찾아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역직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번호를 주겠다, 거기를 다시 상황 설명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화를 냈더니 그쪽에서 알겠다 했어요. 알겠다 했는데 오지 않은 거죠. A씨는 다른 번호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이번에도 직원은 알겠다고만 하고 출동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0분 넘게 기다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A씨. 또 다른 목격자 20대 여성과 함께 놀란 할머니를 모시고 인근 역에 내렸습니다. 여성들은 SOS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 직원은 5분가량 지난 뒤에야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 직원 반응이 황당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했었어야지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철 안에 있으니까 전철 쪽으로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았다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러면 붙잡고 있었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코레일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역 직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게다가 코레일에는 사법권을 가진 철도 특별사법 경찰대가 있어 합법적으로 난동범을 제지할 수도 있는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신고를 접수한 뒤 전동차를 순찰했지만 이미 할머니와 목격자들이 내린 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할머니가 하차한 역 직원은 현장에 늦게 출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한 건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공격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가족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10일 자녀 목에 생긴 상처 문제로 항의하던 학부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아 얼굴과 몸이 대변 범벅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피해 교사로부터 해당 사건을 접수했지만 아직 수사 착수 단계라 명확히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못을 한 학생 이름을 교실 칠판에 붙이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를 교체해달라며 지속해서 항의한 학부모의 행동이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며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4월 교사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C군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하자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구역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 동안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C군의 학부모인 A씨는 이후 담임 교체를 계속 요구했고 이 같은 민원 제기에 B씨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습니다. 이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자 A씨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동네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끔찍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민과 직원들이 나서 악몽을 막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행정복지센터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민원실 안으로 들어온 남성은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일발의 상황, 시민 한 명이 뒤에서 다가가 괴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든 손을 붙들고 있는 사이 직원들이 뛰쳐나와 가세의 흉기를 빼앗으면서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도 시민과 직원들은 괴한이 다시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뒤에 계신 민원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먼저 달려들었거든요. 팔을 못 쓰게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양쪽 팔 한 명씩 잡아주고. 갑작스러운 난동에 놀란 시민 한 명이 잠시 쓰러졌지만 다행히 금방 회복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 괴한을 제압했던 시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누구든 그 상황이면 비슷하게 행동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일 피해가 있었어요. 등지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 찰나에 그냥
잡아야 된다 그 생각도 있었고 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었어도 했을 거예요. 난동을 피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개명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제때 되지 않아 그랬다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이들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나눠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붙잡힐 당시 필로폰 20.15g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한 차례 투약량이 0.03g인 걸 고려하면 670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버티던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벤틀리 차량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9시쯤 음주운전 차량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걸 거부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체열을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상태가 맞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0년 정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과 주거지를 공개해서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도에서 본인의 주거지 근처의 현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가 등록한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면, 경찰이 소재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 이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7월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는 등록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경찰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성범죄자가 무려 16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죠.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사는 곳이 바뀌면 20일 안에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일일이 찾아내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지난 2020년 5월에만 해도 전담 경찰 1명당 등록 대상 성범죄자 27명 정도를 관리했지만 최근까지 등록 대상 숫자가 30% 넘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일선 경찰서에서는 해마다 소재 불명자 숫자를 집계하고는 있지만 노숙을 하거나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 우려 때문에 도입한 제도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더욱 촘촘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엔 제재 틀 안에서도 군사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두 나라 사이 거래를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논의 내용이 완전히 다 공개되지 않아서 궁금한 게 많은데 푸틴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했다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 규정 틀 안에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뒤 자국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안보리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둔 듯 러시아는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북러 간의 인적 교류와 협력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경제통상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위원회를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2019년까지 가동되던 이 위원회는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초 국경을 전면 폐쇄하면서 중단됐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다음 달 양국 외무장관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번 회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죠?
네, 푸틴 대통령은 평소 국제 무대에서 늦게 도착하는 수법으로 기선제압을 해왔기 때문에 지각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오후 1시쯤 회담 장소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30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김 위원장은 직접 마중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두 정상이 직접 대면한 건 2019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만이었는데요. 40초간 악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환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 와봉역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같이 환대해준 감사드립니다. 네, 2019년 북러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의 만남과는 닮은 듯 다른 모습이기도 한데요. 4년 전 회담 때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는 모양새였지만 속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지각대장이라는 별명답게 이미 30여 분 정도 넘겨 회담장에 나타났는데 김 위원장이 더 늦게 나타나면서 본의 아니게 푸틴 대통령이 30분을 기다리다가 김 위원장을 만난 겁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잦은 지각은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협상의 기술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가 맞는 장면을 연출해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4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또 달라졌습니까? 네, 4년 전과 또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두 정상의 입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당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협상이 결렬된 이후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뚫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절박하게 손을 내민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받게 된 러시아가 더 절박한 입장에 처했다는 분석입니다. 전쟁에 부족한 물자를 지원받으려는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폴린 폴리시는 4년 전 회담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실패의 충격으로 휘청거렸으며 외교적 생명줄을 찾고 있었다며 4년이 지난 지금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참패를 모면하려는 심산으로 김정은에게서 외교적 군사적 생명줄을 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회담 장소도 이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상징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이 진행됐는데요. 이곳은 북한이 탐내는 러시아의 로켓 위성 기술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회담 장소로 정한 것은 우주기술 중심의 양국 군사협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 우주기지를 꼼꼼히 둘러보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나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Это вот диаметр, сказали, что 8 метров там написано. А это включая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й блок? Да, это все вместе в собранном виде, вот в таком виде 8 метров диаметра. 네, 꽤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최신형 무진 로켓 앙가라 계열 발사체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앙가라는 우리 나로 1단에 쓰인 로켓이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엔진 출력을 포함한 미사일 특징에 관심을 보였는데 로켓 연료의 특성과 분리 위치, 발사체 추진 원리 등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최근 위성 발사에 잇따라 실패한 김 위원장이 지금 무엇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김 위원장은 우주기지 시찰을 마친 뒤에 방명록에 우주 개척 국가로서 러시아 영광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정상회담을 하면 정상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그건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마친 뒤에 공동선언문 등 어떠한 형태의 문서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고 또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이 실제로 무기 거래를 했는지,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로 도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전 모두 발언이나 만찬장에서 나온 발언들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김 위원장이 선대 업적을 계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 이어서 만찬장에서도 러시아가 악에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라서 주목됩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음을 지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북러 관계 발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북한은 러시아와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3박 4일 동안 무려 2,300km를 달려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4년 전 미국과 핵담판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받아 육로를 가로질렀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국경 봉쇄의 공백을 깨고 4년 만에 외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바쁜 속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같이 한대중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양에서 열차를 타고 3박 4일 2,300km를 달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푸틴이 동방경제포럼에서 강조한 극동개발과도 맞닿아 있는 동선입니다. Наша торговля с государствами АТР, да, и в целом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родолжит свое развитие. Ведь Россия и наш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ткрыты для.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헤이룽장성 시찰 때 동북 진흥을 천명하며 묘한 교감을 보여줬습니다. 按照我们的既定的目标继续往前走，和我们全中国各族人民一起奔向中国式现代化。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 지원은 유엔 대북 제재 틀 안에 갇혀 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비롯해 모든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유엔 안보리 제재 무력화까지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 직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대북 제재에 정면 도전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4년 전 북미 핵 담판 때도 중국을 종단하는 4,000km 육로를 택했던 김정은. 닫힌 북한이 아닌 열린 북한을 상징하는 대장정이었지만 하노이 노딜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북한은 중국 국영기업의 과감한 투자처럼 제재를 뛰어넘는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밀착 행보 하나하나가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며 가계빚이 역대 최대로 쌓이자 정부가 각종 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수단으로 떠오른 50년 만기 주담대나 특례보금 자리론에 이런저런 제약이 걸렸는데요. 집값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알아두면 좋을지 취재임팩트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에서 8월 금융동향, 특히 가계대출 현황이 발표되자마자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고 띄운 특례보금자리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장기 분할 상환대출로 차주 입장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고 만기는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소득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인데 올해 초 정부가 접수 대상을 늘리면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37조 6천억 원으로 올해 공급 목표의 95.1%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걸리는 건 일반형 상품인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오는 26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27일부터는 완전히 중단됩니다. 다만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운영을 지속합니다. 공급 목표인 39조 6천억 원에 도달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꼽힌 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요. 여기에도 제동이 걸린다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앞으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합니다. 만 34세 이하이면서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데요. 금융당국이 이렇게 강력 처방을 내린 건 지난 2달여 동안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추이를 보면 7월에는 1조 8천억 원에서 8월 5조 1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3조 3천억 원 뛰었습니다. 6대 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7월 16.2%에서 8월 48.3%로 확대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 우회, 다주택자 투기 수요 등에 악용될 수 있고 변동금리 위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특성상 부실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방금 변동금리 리스크까지 언급을 했는데 변동금리 대출과 관련한 추가 규제도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DSR,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원래 정책상의 50년 만기 대출 상품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50년에 걸쳐서 고정금리로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게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서는 주로 혼합형 금리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의 금리 변화 위험에도 노출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DSR 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감안해서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게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연 4.5% 변동금리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상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4억 원이었던 것이 이제 3억 4천만 원으로 6천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금리로 4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역시 가상금리 1%포인트가 적용되면 기존의 3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던 대출 한도가 2억 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 내년 초 은행권 대출 관행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쓴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느슨한 대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거래는 오히려 주춤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집값이 더 회복되길 기대하는 집주인들과 이미 오를 대로 올라 관망세로 돌아선 매수자들 사이에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올해 초 19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3억대에 팔렸습니다. 2년 전 최고가의 90% 수준까지 근접했지만 거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단지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르면 이제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조금 주춤거리지. 대단지가 밀집해 있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도 물량은 올해 초와 비교해 5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매도 물량은 40% 넘게 증가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팔겠다는 사람은 늘었는데 거래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올해 초 바닥을 찍고 지난 6월 3,800여 건까지 회복됐지만 최근 다시 줄고 있습니다. 한동안 오르던 집값도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비교해 0.12% 올랐지만 상승폭은 0.2%포인트에 그쳤습니다. 매도자는 비싼 가격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반해 매수자는 싼 가격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소위 호가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가 잘 안 되고 가격도 주춤하는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호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만큼 당분간 집값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등 중서부 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높은데요. 앞으로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비가 내리며 서울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 밤 사이에는 다시 서울 등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영동에 최고 120mm 이상, 호남 해안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영남에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비가 쉬어가는 중서부 지방은 다소 후텁지근합니다. 서울 29도, 춘천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비가 내리는 포항과 울산은 24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며 선선함이 감돌겠고요. 이번 비는 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호남 해안에, 내일은 영동 지방에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